2026년 1월이었죠.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미래에 대해 정말 좀 충격적인 경고를 던졌습니다. 네, 맞아요. 그 발언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시끄러웠죠. 현재 출산율이 유지되면 3세대 안에 한국 인구는 지금의 3%로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북한이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남쪽으로 그냥 걸어 내려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고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혁신가의 이 발언, 이게 정말 단순한 과장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좀 섬뜩한 예언일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경고, 그 배경에 깔린 냉정한 데이터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네. 한국 경제가 마주한 이 기묘한 현실, 그러니까 인구 붕괴와 기술 패권이라는 이 모순적인 두 얼굴을 깊이 파헤쳐 볼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도내두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거대한 충돌이 앞으로 10년 그리고 20년 뒤 한국의 경제 지도와 지정학적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한번 탐색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좀 불편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냉정한 숫자부터 마주해야겠네요. 네, 그게 시작이겠죠. 자료를 보니까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 즉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2022년에 3,674만 명이었는데 불과 20여 년 뒤인 2045년에는 2,665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계산해보면 약 1,000만 명의 생산 인력이 그냥 사라지는 거네요. 1,000만 명. 이 숫자가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그냥 서울 인구 전체가 1토에서 증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서울 인구가 통째로 사라진다. 역사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인구 충격은 뭐 대규모 전쟁이나 흑사병 같은 전염병이 아니고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서요? 바로 그겁니다. 전쟁이나 질병은 언젠가 끝나고 회복이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인구 감소는 구조적이고 한번 시작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정말 무섭네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속도라고 하던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단 7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7년이요? 네, 7년이요. 참고로 이 과정을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3년이 걸렸고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도 24년이 걸렸습니다. 와, 다른 나라들은 수십 년, 100년이 걸린 일을 우리는 단 7년 만에 겪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거의 수직 낙하에 가까운 변화입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낳냐면 2050년경에는 일하는 사람 한 명이 은퇴자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즉 노년 부양비가 1대1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옵니다. 잠시만요. 일하는 사람 한 명이 은퇴자 한 명을 책임져야 한다. 이건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연금이나 의료보험 같은 사회 시스템 자체가 과연 유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국가의 재정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혁신의 동력 상실입니다. 혁신의 동력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15세에서 24세 청년 인구가 2045년까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거든요. 절반이나요? 이건 단순히 공장에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걸 넘어서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고 또 생애 첫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뭐랄까 사회 엔진 자체가 꺼져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정말 암울한 숫자들의 연속이네요. 그렇죠. 이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경고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한국의 내수 기반 산업, 예를 들어 뭐 소매업이나 은행, 건설 같은 분야의 미래 가치를 거의 0에 가깝게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보고서들이 꽤 있죠. 골드만삭스는 심지어 2075년이 되면 한국의 GDP가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보다 작아질 거라고 예측했고요. 네, 그게 인구 구조만 놓고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예측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와요. 어떤 부분이죠? 자료를 보면 이런 잿빛 경고가 막 쏟아지는데도 2025년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FDI라고 하죠. 이게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특히 공장을 새로 짓는 그린필드 투자가 크게 늘었죠.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의 흐름이 가장 냉정한 법인데 왜 망해간다고 하는 나라에 글로벌 자본이 돈을 쏟아 붓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료에서 지적하는 자본의 역설이라는 거죠. 자본의 역설이요. 네, 국가의 기초 체력인 인구는 무너지는데 그 나라의 특정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 그 답은 바로 한국이 가진 실리콘 방패,
즉 다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력에 있습니다. 실리콘 방패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전 세계로 휩쓰는 AI 혁명의 심장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이라는 반도체가 있거든요. 아, HBM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HBM 시장의 90% 이상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90%나요? 네, 거의 완전 독점이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한국 기업의 HBM 없이는 AI 혁명을 단 하루도 지속할 수 없는 구조인 겁니다. 아하. 삼성전자가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에서 60조 원이라는 천문원적인 돈을 평택에 쏟아부어 AI 반도체 라인을 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과 기업의 운명이 분리되기 시작한 거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국가 기초 체력인 인구는 분명히 무너지고 있는데 오직 이 반도체 기술 하나 때문에 글로벌 자본이 그래도 이 나라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에 베팅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정말 믿기 힘든 역설이죠. 근데 그 실리콘 방패라는 게 영원할까요? 기술 패권이라는 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기술 패권은 영원하지 않죠.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한국을 맹추격하고 있다는 뉴스도 계속 나오는데요. 이 방패가 깨지면 그땐 어떻게 되는 거죠? 네. 하지만 현재 한국이 가진 반도체 기술력은 단순한 제품 하나를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소재, 부품, 장비부터 시작해서 고도로 숙련된 엔지니어 인력까지 수십 년간 쌓아온 이 생태계 전체가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생태계 전체가요? 그렇죠. 중국이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도 아직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 방패가 적어도 향후 10년간은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 될 거라는 게 자료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인구는 줄지만 기술 덕에 투자는 몰리는 이 기묘한 줄다리기가 계속된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10년 뒤 2035년이 되면 어떤 그림을 만들어낼 거라고 예측하나요? 2035년에 한국은 스마트 섬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스마트 섬이요? 네, 생산 가능 인구는 지금보다 약 500만 명 줄어든 3,188만 명이 되지만 역설적으로 제조업 생산량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데 생산량이 는다고요? 네, 비어버린 공장의 생산 라인을 로봇과 AI가 완벽하게 대체하기 때문이죠. 이때가 되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초국적 기업들은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일 겁니다. 와, 즉, 국내 경기와는 거의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말 그대로 한국이라는 영토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첨단 기술의 섬처럼 되는 거죠. 국가 경제와 기업 경제가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가 되는 거군요. 그럼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환경은 어떻게 바뀔까요? 투자 환경도 극적으로 변합니다. 이 시기 한국 주식시장은 성장주 중심에서 고배당 가치주 중심으로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배당 가치주요? 네. 한 가지 주요한 이유가 바로 국민연금 고갈 문제입니다. 정부는 연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배당을 늘리도록 강력하게 유도하거나 심지어 법적으로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투자 전략도 바뀌어야겠죠. 반도체, AI 하드웨어, 방산, 로봇처럼 근고벌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여전히 유망하지만 은행이나 통신처럼 순수 내수 시장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성장이 정체되면서 고배당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잔료에서는 이 시기를 황혼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황금기는 황금기인데 해가 지고 있다는 뜻 같아서요. 정확합니다. 아직은 괜찮다는 뜻입니다. 아직은? 네. 왜냐하면 아직은 베이비 부모 세대가 수십 년간 축적한 막대한 자본이 국내 소비와 자산 시장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죠. 기준 수출로 벌어온 달러와 베이비 부모의 자산이 맞물려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시기. 아, 마지막 불꽃? 그래서 황금기입니다. 하지만 황혼이라는 단서가 붙은 이유는 그 시간이 길지 않고 진짜 위기는 바로 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황혼이 지면 밤이 오겠죠. 그 진짜 위기가 찾아온다는 2045년, 20년 뒤의 모습은 훨씬 암울하겠군요. 구조적 수축의 시대가 온다고 하던데요. 네. 2045년이 되면 인구 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 자체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제약 조건이 되죠. 제약 조건이 된다. 황혼의 황금기는 끝나고 전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재정적 부담이 현실로 덮쳐오는 겁니다. KDI나 OECD 같은 국책 연구기관들은 이때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경제가 성장을 멈춘다는 뜻이죠. 경제가 멈춘 사회. 상상만 해도 답답한데요. 그 시기에 자산 시장,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인 양극화를 겪게 될 겁니다. 양극화요? 네.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은 빈집이 급증하면서 슬럼화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인구가 줄면 사회 기반 시설을 유지할 세금이 부족해지고 병원이나 마트가 문을 닫고 그로 인해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아, 반대로 서울의 핵심 지역, 예를 들어 강남이나 한남동 같은 곳은 최고의 의료, 교육, 문화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 소수의 부유층과 외국 자본이 몰리면서 수요가 유지되고 가치가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와. 그래서 자료에서는 2045년에는 부동산 투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아닌 서울이라는 도시국가에 투자하는 개념이 될 거라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2045년에는 제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의식 같은 게 과연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바로 그 점이 경제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사회적 질문이 될 겁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지수 전체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 같은 건 매력을 잃게 될 거고요. 내수 기업들이 지수를 끌어내리니까요. 그렇죠. 오직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초국적 기술 기업만이 유일하게 생존 가능한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물론 가만히 앉아서 이런 미래를 맞이하고만 있지는 않겠죠. 자료에 나온 정부와 기업의 대응책들도 하나씩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우선 정부는 인구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민정책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건 기업들입니다. 초자동화로 이 위기에 대응하고 있죠. 이미 한국은 직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수가 1012대로 세계 평균의 6배가 넘는 압도적인 로봇 밀도 1위 국가입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반도체 공정을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는 완전 무인 공장으로 만들 계획이고 현대차는 2035년까지 인간형 로봇,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의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니 로봇으로 채운다는 건데 이건 군대도 마찬가지겠네요. 당장 군대에 갈 청년들이 줄어드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의외의 성장 동력이 된다는 분석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아하. 군은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를 결합하는 등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의 전환을 서두를 수밖에 없고요. 이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력이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자료에 언급된 2025년 한미 핵추진 잠수함 기술협력 합의는 매우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이 합의로 한국은 단순한 안보 불안 국가에서 미국의 핵심 기술을 공유하는 글로벌 방산 파트너로 위상이 격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면서 방산이 컸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늘 지적하던 고질적인 내부 문제, 바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닐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정확히 뭔지부터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 기업들이 실적에 비해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받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네.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낮은 주주 환원율이 꼽혔죠. 예를 들어 대주주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결정이 빈번했고 기업이 돈을 잘 벌어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인색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실력은 좋은데 믿을 수 없는 시장이었던 셈이죠.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최근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5년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인데요. 상법 개정안. 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는 대주주에게 유리한 결정을 해도 그게 회사 전체에 손해만 끼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긴 겁니다. 아하. 이는 소액주주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한 조치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가장 강력한 촉매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시작된 영문 공시 의무화와 맞물려서 외국인 투자를 다시 끌어들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경고는 한국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인구 때문에 소멸할 수 있다는 경고이지 한국의 초인류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을 거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어찌 보면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한 부와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생물학적 쇠퇴라는 이 거대한 운명에 맞서 싸우는 거대한 사회적 실험을 하고 있는 셈이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요? 네, 하나는 인구 붕괴라는 배경에 계속 깔리는 거대하고 장기적인 소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나 기업 거버넌스 개혁처럼 단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신호입니다. 아하, 소음과 신호를 구분하라. 그렇죠. 따라서 현명한 전략은 한국 시장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변화하는 한국 내에서 승자와 패자를 정확히 가려내어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될 겁니다. 한국의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과 내부적인 제도 진화가 당분간은 글로벌 자본을 계속 끌어들일 테니까요. 암울한 인구 전망 속에서도 기술 패권, 방위산업의 부상, 기업 문화의 혁신 같은 역동적인 변화가 공존하는 한국의 미래를 아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결국 기술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으로도 들리는데요. 마지막으로 짚어볼 점이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봐야 할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이 모든 분석은 기술이 인구 문제를 극복하거나 적어도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를 이끄는 소수의 초국적 기업의 눈부신 상공이 그 땅에 살고 있는 대다수 평범한 국민들의 삶과 완전히 분리되고 유리될 때 과연 국가와 국민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재정이 되어야 할까요? 아, 이것이 아마 2045년 이후 기술의 방패마저 한계에 부딪힐 때 한국 사회가 마주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